이번 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배우시기 전에 심리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결과를 종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검사가 도구를 중심으로 심리의 일정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라면 심리평가는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범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정보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들이란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하는지, 아니면 대인관계가 어떤지와 같은 사회적 정보하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는지와 같은 교육적 정보, 직업은 무엇이고 직장에서의 성취는 어떤지와 같은 직업적 정보,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와 같은 과거력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 1000길 물속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람 속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심리검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신뢰도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길 사람 속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의 일환이니까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 개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한 체중계로 몸무게를 쟀더니 아침에는 56kg, 점심에 다시 쟀더니 42kg, 저녁에 쟀더니 75kg이 나왔다면 그건 고장난 체중계죠.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없는 체중계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거죠. 따라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방법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하고 다시 검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피검자가 지난번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응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신뢰도가 높지 않아도 높게 나오는 거죠. 반대로 기간이 너무 길면 사람이 변해서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체중계도 한 1년 만에 하면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체중계는 고장난 거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루에도 12번도 바뀔 수 있는 기분, 즉 정서를 측정하는 심리검사는 검사, 재검사 방법으로 이 신뢰도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검사 하나를 더 만들어서 두 검사의 결과가 유사하면 신뢰도가 높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동형검사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검사 아니면 거의 이 같은 형태의 검사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는 반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라면 문항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그 나눈 것들을 더한 점수의 상관계수가 높으면, 상관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죠. 만약에 20개, 우를 측정하는 문항 20개가 있어요. 그럼 반으로 10개 나눠서 점수가 비슷하냐를 보는 건데,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0문항이어도 196가지나 됩니다. 우리 예전에 수학에서 배운 내용이죠. 주로 기후법, 기후법 그럼 모르죠. 홀짝법입니다. 홀짝으로 나눕니다. 비교적 쉬운, 근데 이 비교적 쉬운 문제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옛날에 IQ 검사라고 인지 검사가 그럽니다. 이걸 속도 검사라고 그러는데, 이거 홀짝으로 나누면 상관계수가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 윗부분은 다 맞고 뒤에는 다 틀렸을 테니까. 근데 또 앞뒤로 나눴다고 보면 앞엔 많이 맞았고 뒤에는 거의 틀렸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으로 나누지 않고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에서 각 문항이 다른 문항과 상관이 있는 정도로 평균을 내는 내적 일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5개 문항으로 우를 측정하면 이 문항이 다른 4문항과 상관이 있는 거에 평균을 내고, 그러면 그 5개 문항이 다 그런 게 있으면 그 합쳐서 내적 일치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 행동을 평정하는 척도, 남의 행동을 평정하는 척도 이렇게
이걸 보고 저 사람이 흥분되어 있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체크하라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 평정하는 사람들 간의 점수들이 일관적인 거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평정자 간 신뢰도도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측정의 개념적 오류를 평가하는 거죠. 재려고 하는 그걸 재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리검사, 신뢰도가 타당도가 다 있는 심리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신뢰도가 있는 평가 도구라고 타당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가상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헬멧을 쓰고 이렇게 쓰고 의자에 앉아서 한 1분 정도 앉아 있으면 IQ 점수가 액정으로 딱 표시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조건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키가 있는데 그거 누르고 한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은 너무 싸고요. 1000원 넘으면 1분 만에 IQ 점수가 나오는 거 저런 데다가 놓고 하면 돈 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건 사기로 어떠냐면 그 점수는 실제 IQ가 아니고요. 그런 거 지금은 없죠. 의자하고 의자 발판에 체중계를 놓고요. 남자라면 체중의 1.4를 곱하고 여자의 경우엔 체중의 1.8을 곱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여자면 한 56kg면 한 100, 남자는 한 72kg 정도 나오면 100이 나오게. 대부분 100을 우리가 평균으로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체중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측정해도 식사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 달라지겠지. 뭐 많아야 2, 3점 정도 차이죠. 이러면 신뢰도가 높아. 와, 너는 계속 그렇게 나와. 나는 몇 점으로 나오고. 만약에 이 기계가 신뢰도가 높아도 신뢰도는 높아요. 매번 측정해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타당도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전자계산기 이렇게 앞면 놓고 머리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야, 네 IQ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뢰도나 타당도 모두 뭐 없는 거지만요. 우선 그래서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좀 볼 텐데요. 먼저 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피검자가 검사처럼 이거 뭐 IQ 검사한 것처럼 보이냐 이런 것들에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안면 타당도가 있고요. 측정하라는 개념의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타당한지를 이렇게 평가하게 하는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타당도인데 측정 개념의 이론적 구성이 뭐 만약에 여러분이 창의력이면 뭐 그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민첩성이 있어야 되는 거, 독특하게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이론적 구성의 하위 요인을 만들었으면 통계적으로 요인 분석해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 이게 일치하느냐, 통계적 그 요인 분석 결과와 이론적 구성 요소가 일치하느냐를 보는 구성 타당도가 있죠. 또한 뭐 측정한 결과가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는 다른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 만약에 외판원을 보면 그 외판원이 진짜 능력 있는가를 보는 검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판매한 한 달간 판매한 지금 현재 양과 비교해 보는 거 이게 이제 현측 타당도고요. 수능처럼 어떤 수능 결과와 미래에서 받을 수 있는 대학에서 학점과 상관이 있는지 보는 건 이런 건 예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타당도와 현측 타당도를 합쳐서 준거 관련 타당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측정한 결과하고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또 다른 심리 도구가 측정 도구가 있으면 그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과는 상관이 높아야 된다는 이런 수렴 타당도가 있고 또 측정한 결과와 다른 개념을 측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울증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 놓으면 정신분열증을 측정하는 도구의 점수와는 상관이 굉장히 낮거나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변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 변별 타당도도 있죠. 심리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표준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평가의 결과를 해석할 때 표준화된 결과가 없으면 해석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심리평가를 개발해서 임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표준화 과정은 필수입니다. 표준화는 규준 집단을 구성해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 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에서 내가 받은 점수가 70점인데 규준이 없으면 그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
이 중거참조 검사가 있는데 규준참조 검사란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해서 하는 검사고요. IQ 검사나 수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거참조 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점수와 비교하지는 않고요. 그건 상관없고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꽈락이 있는 아니면 60점은 넘어야 되는 국가고시가 이런 검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규준참조 검사는 상대평가고요. 중거참조 검사는 절대평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평가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면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적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피검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면접은 내담자에게도 직접 할 수 있고 내담자와 관련된 주요 인물을 면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폐쇄형 질문 위주인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요. 개방형 질문 위주인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모든 질문들이 먼저 정해져 있는 거고 비구조화된 면접은 어느 정도의 질문이 있지만 면접하면서 이제 좀 또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면접이 일반 대화와 다른 점은 내담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죠. 대화는 일반 대화는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될 점은 면접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이 구별되고 대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역할이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행동평가인데요. 직접 관찰을 통해 행동을 평가하는 거죠. 명심해야 될 점은 행동 관찰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측정해야 될 목표 행동을 명확히 구별해서 수량화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평가 방법으로는 피검자가 생활하는 자연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유사관찰법, 자기관찰법, 참여관찰법, 전문가가 조작을 해서 하는 관찰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검사인데요. 표준화된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행동의 표본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동을 특징 짓는 성질, 즉 심리적 특성을 수량화해서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앞서 공부한 이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실히 검증된 것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은 정말 중요한 점이니까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심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평가 방법상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째로 자기보고 방식 외에 타인의 보고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데요.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잘 검토하고 어떤 내용의 검사를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이에 따라서 적절히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시 내용이나 시행 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채점과 해석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식 검사의 경우 매뉴얼에 이 채점 방식이 잘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투사검사의 경우에는 고도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투사기법, 아니 투사검사란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그림을 해석하게 하거나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 공부하면서 아니면 TV 같은 데서도요. 아니면 문장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문장을 완성하게 하거나 해서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는 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검사상에서 또 윤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검사자에게 검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정 수준의 이 검사를 사용했던 경험이 없고 또 훈련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실시하게 된다면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의 목적, 내용, 필요성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상에서 피검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남들한테 이렇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평가의 기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중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